저는 집 사러 갈 때요, 집 보러 안 가고 보러 갑니다. 사실 집도 보긴 보죠. 뭐 집 사러 가서 눈 감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빵빵보다는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래도 어쨌든 집 볼 때 꼭 봐야 되는 거, 저 사실 5분 10분밖에 안 보는데 그 안에 그래도 꼭 봐야 되는 거 몇 가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제가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막 사실 우리 구조도 보고 막 이러는데, 구조는 보긴 봐야 되지만 사실 평면도에 솔직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지 않고 절대 안 되는 건 저는 꼭 봐요. 뭐냐면 베란다 먼저 나가서 벽과 천정이 만나는 거기에 누수 자국 있는지. 누수 배수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이게 사실 고치기도 되게 힘들고, 위 아래층 간에 문제 생기면 보상해주고 막 이렇게 돼서 골치 엄청 아프거든요. 그 흔적을 찾는 거예요. 곰팡 자국이 있나, 그리고 누수 있는 자리는 100% 결로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요. 그리고 화장실하고 안방벽, 안방에 화장실 있을 때 벽지 혹시 얼룩져 있나 이런 걸 봐요. 그러면 그건 누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고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체크 가장 대표적으로 해요. 그럼 배수는 어떻게 하냐? 바켓으로 물을 막 부어 보느냐? 그럼 미친 짓이죠. 집 보러 가서. 그건 못해요. 배수는 사실 물어봐요. 지금 살고 계신 분에게 물어보고 매도자에게 물어보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배수 잘 돼요. 그럼 믿고서 사야 되죠. 믿고서 사셔도 돼요. 그거를 짚어주는 게 있어요. 중개대상물 사실 확인서.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집에 있는 계약서 꺼내보세요. 거기 있어. 근데 몰라. 아무도 그게 붙어있는지. 계약서 맨 앞에 주소 있고 내 이름 있고 막 그것만 열심히 보지, 그 밑에 종이가 여러 개 자르륵 붙어 있는데 대부분 관심 없어. 근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뭐 소장님이 막 이렇게 할 때 막 여기 배수 누수 잘 되고요, 뭐고요 뭐 근데 기억나세요? 혹시 안 나실 수도 있고 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중개 대상물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별거 아닌 종이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체크가 누수 없음으로 배수 잘 됨으로 됐는데 배수가 안 된다? 잔금 다 치르셨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계약서거든요. 물론 잔금 전이라면 바로 계약 해지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녀석이에요. 꼭 물어보시고 계약서에도 뭐라고 체크되는지 보시고, 사실 누수도 물어봤는데 누수가 진짜 있어. 그러면 그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중개대상물 사실 확인서입니다.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죠? 그래서 요걸로 또한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절대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 지나이스 가서 꼭 보는 그 빵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언제 제가 꼭 가서 보냐면 임차인 승계 문제나 주인 전세일 때.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네, 맞아요. 사람 보러 가요. 저는 제가 이거 블로그에 글도 하나 썼는데, 저는 집 보러 안 가고 사람 보러 가요.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면 계약하고요. 성질 더럽게 생겼다 그럼 계약을 안 하고, 그건 아니고요. 집값 비싸면 사야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주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집값 조금 더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네? 이런 것도 캐치할 수가 있어서, 요거 한 2, 3천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 분위기다. 이분 되게 급하시구나. 사실 사업적으로는 이런 걸 파악하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는 특히 주인 전세라는 건 이분이, 주인 전세 모르시는 분 있겠다. 뭐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주인이 그대로 전세를 사는 집. 또 아까 임차인 승계, 조금 제가 어려운 말 썼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 그분이 계속 사는 조건으로 제가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계신 분을 나는 계속 만나야 된다, 이야기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두는 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하는 경우는 조금 내고해 볼 수 있는지도 보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가격은 못 갔는데 보니까 이분이 돈은 좀 있으셔서 주인 전세인 경우 전세금 조금 더 받아도 돼. 그럼 제 투자금이 줄어들잖아요. 한 3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차피 자기가 받을 돈이니까 3억 5천 정도 해도 된다는 얘기를 슬슬 하셔서, 그럼 바로 3억 5천 정도 하면 제 투자금이 5천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기 다른 조건 맞춰주면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를 슬쩍슬쩍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 지방에 그분이 2년 뒤에 그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미리 파는 거라서 날짜를 조금 잘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미리 그런 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되게 가까운 지인 중에 하나가 이 관계에 잘못돼가지고 엄청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인천에 사놨던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가지고 전세금 대비 많이 올라서 후순위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에
이제 넣고 싶어 했어요. 후순위 대출 뭐냐면요. 전세입자가 이제 전세를 한 3억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6억 정도인데 10억까지 올라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한 7억 정도의 여유가 돈이 있는 건데 후순위로 대출을 한 2, 3억 정도를 받아도 크게 문제가 이분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선순위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죠. 왜 대출이 들어오는 걸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두려워하냐면 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갈까 봐. 근데 선순위라는 거면 너가 1등이야 1등 알았지? 이 집에 무슨 문제 생겨도 너한테 돈 제일 먼저 줄게 그런 거예요. 10억 정도 하는 집이 무슨 문제 생겨서도 3억 전세를 못 빼주겠습니까? 그것도 1등으로 주는 거예요. 후순위, 지후자예요. 그래서 뒤에 한 1억이나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에 넣고 싶어 하셨는데 그분하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마 집 고쳐주는 문제였는데 조금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 지인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로 제가 조금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 후순위 대출 조금 해도 된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또 대답도 없이 뭐 전화 통화 중에 끊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인이 그냥 그래서 그때 사업 확장 못 해가지고 그때 진짜 확장해야 될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그 관계 조금 꼬인 것 때문에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 임차인들하고 관계를 정말 좋게 하는 저한테는 그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그 마법의 주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무조건 먹혀요. 12월 돈도 안 들어요. 뭐냐면 사실 저희 임차인분들은 다 선생님이세요. 이게 주문이거든요. 임차인을 선생님만 골라봤느냐? 그게 아니죠. 뭐 제가 면접 봐서 선생님만 골라봤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세 놓기 어려운 시절에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최근에 제가 지방에 꽤 좋은 40평대 아파트 전세 이미 전세가 들어가 있는 분을 제가 매수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가서 이제 보게 됐죠. 집 볼 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 직업이 선생님 당연히 아니고요. 시향 지휘자님이라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니 나 성깔 있어 건들지 마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 인터폰 고장났는데요. 이거 관리실에서 못 고치는 거래요. 전문 업체 불러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사무적으로 전화 왔는데 제가 이런 전화 한두 번 받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대응했죠. 선생님 불편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업체 연락하시고 수리 잘 하시고 비용 청구하시면 제가 다 그대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통화할 일이 계속 있었죠. 그때마다 저는 선생님 그러셨어요? 선생님 너무 애쓰셨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카랑카랑하는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얼마 전에 이사 나가시는데 하하호호 웃으면서 시향 지휘자인지 옆집 아줌마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서 이사를 나가셨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임차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어막을 치면서 더 그렇게 목에다 힘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 후배가 30대가 투자를 했어요. 사실 그 친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는 월세 살면서 오를 만한 아파트 사서 전세 놓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 좀 고생하자 이러고 전세 계약하러 갔는데 50대가 앉아있는 거죠. 30대 집주인 50대 전세입자.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이게 약간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였냐면 서로 눈도 못 마주쳐. 서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50대 그분은 내가 이 나이에 전세를 산다는 그거가 되게 약간 창피한 듯 싶어서 그러고 여기는 쟤는 뭐야 금수저야? 약간 이런 눈빛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나 그런 거 아닌데 나 되게 고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애쓰면서 산 건데 괜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으니까 진호이스님 저 눈도 못 맞추시고요. 호칭은 당연생략. 중개소장님 여기 도장 찍으시고 네 도장 찍고 눈도 거의 네네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막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어색한 관계 사실 요즘 30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선생님이라는 호칭 이 마법의 주문을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까 그 지휘자님처럼 상대방이 어떤 직업이든 어떤 보수를 받든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내가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선생님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아니에요. 선생님 굽신 아닙니다. 그냥 네 선생님 요 정도 톤으로 나도 내 위치에 나도 선생님의 자리에 있고 그분도 그렇게 되면 정말 서로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의를 깍듯하게 갖추면서 부드러운 관계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택시를 타든 뭐라든 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하다못해 공차 가서 음료수 하나 주문하는데도 선생님 얼음 조금만 빼주세요. 이렇게 늘 그냥 이
입에 뱉거든요. 이 호칭 하나가 계약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컴플레인으로 전화가 오는 그 임차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인색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고치는 거는 큰 문제 없는 산에서는 당연히 지급하시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관계 어려워서 나 투자 못 해먹겠다 이런 일 없어요. 사실 지인 중에 하나는 관계 안 좋아서 그 오르지도 않는 타이밍에 홧김에 집 팔아보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르는 거 보면 여기 다 타들어가는 거 아시죠? 내 집에서 내 집 잘 관리하면서 살아주는 고마운 분이에요. 그분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그분도 결국은 내 투자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굳이 평상시 연락할 일 없을 때 막 연락하고 잘 지내라 그건 아니에요. 뭔가 이슈가 올라왔을 때 격식 갖춰서 깍듯하게 선생님 하고 불러주세요. 문자에도 통화에도. 그럼 그분은 선생님답게 행동하고 우리 투자한 그 물건은 아름답게 가격이 올라갈 동안 나에게 스트레스 안 줄 거예요.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그 마법의 주문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진아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 이상한 특약이 2줄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꼭 특약에 넣으세요. 매매 계약? 나 처음 한다. 이게 전월세 계약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오늘 꼭 들어보세요. 무릎을 탁 치는 일이 일어나실 겁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서도 본 적 없다.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이걸 계약 쓰는 날 아침에 처음 본다? 거기 깨알 같은 글씨들 막 있는 거 읽어볼 시간도 안 주는데 불안하시죠? 제가 이거 블로그에다가 매매계약서 기본 양식 올려놨어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요거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가야 소용없고 이걸 듣고 가야지. 영상 다 보시고 고정 댓글이라 맨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셔서 다운받으셔서 한 번씩 먼저 보세요. 그리고 아 요런 내용 특약은 여기 쓰는구나 하시고 한 번씩 눈도장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매도를 했어요. 이 특약이 사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지만 반대로는 이게 칼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투자를 15년을 했는데 특약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매도를 한다고 했죠. 파는데 특약 1. 본 부동산에 딸려있는 창고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매도하는 게 40평대 자이 브랜드 고급 아파트였어요. 지하 주차장 자리에 개별 창고까지 있는. 그런데 그 창고를 열어볼 새가 없어서 문 열어봤다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책임져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또 하나도 그때 그 집이 공실이었거든요. 공실이어서 보일러를 못 틀어봤다고 이후에 보일러에 이상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막 제가 팔 걷어붙이고 가서 싸웠냐. 그럼 제 15년 투자 인생이 부끄럽죠. 아주 우아하게 웃으면서 그 특약을 싹 지우고 해피하게 도장 꽉 찍고 왔죠. 그 전에 정말 필수 특약이 없으면 요런 문제거리 있는 특약 지우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그 필수 특약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필수 특약, 누구나 넣어야 되는 필수 특약 2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들은 보통은 우리 중개사님들이 다 넣어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본 계약은 계약일 현재 시설물의 상태 및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계약 좀 해보신 분들은 이 특약 보신 적 있죠? 아주 간단해요. 여기서 보면은 현재 시설물 상태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라고 보면 이제 이 아파트의 상태대로 매매한다. 여기서 또 권리관계 기준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에 근저당 같은 게 설정돼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상태로 변동 없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특약이 들어가고요. 또 2번째 기본 특약, 본 계약 해지 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뭐 이거 특약 없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정말 막가파들이 좀 있어서 이건 좀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2가지 만약에 혹시 소장님이 깜빡하시면 여러분이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성수에 30억짜리를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데 그래서 가계약금을 3천만 원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막 오르는 시즌이어서 매도인이 변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의 2배인 6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거의 협박조로 지금 계좌 주면 3천만 원 주고 계좌 안 주면 난 몰라. 이것도 안 줄 거야.
계약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안이냐라고 하시겠지만, 나이 지긋하신 그 어르신이 중개소장님 협박, 또 우리 매수인 협박하면서 이거를 법정으로 끌고 가면 물론 이기겠죠. 하지만 많은 세월을 거기에다가 정신력 갈아놓고 에너지 갈아놓고 해야 돼서 우리 친구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자기 돈만 받고 끝났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와, 진짜 그거 계약 못한 것도 아까운데 그거 미친 듯이 올랐어요. 지금 그때 가격에 2배까지도 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특약 필수로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상황마다 필요한 상황 특약들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나한테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얘가 바로 필수 특약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들어갈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기본 특약에서 봤던 현 시설물 상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사실 새 아파트는 그런 거를 신경 쓸 일도 없지만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뭐라도 조금씩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 좀 모르고 샀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매수인은 막 도끼는 뜨고 어디 하자 있나 보자 막 이러면서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 특히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작은 하자 좀 돼서 페인트 좀 벗겨지고 싱크대에 뭐 걸쇠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 문 조금 덜 다치고 이런 거 갖고 나중에 문제 안 삼아요. 진짜 문제되는 가장 심각한 거는 누수 문제. 이 누수는 자수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미리 고치시던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고지를 하세요. 앞베란다 벽면과 천장 사이에 있는 누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안방과 화장실 사이에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지가 좀 젖고 곰팡이가 살짝 생겼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중개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매수인에게도 고지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격을 몇백 정도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 꼭 특약에 넣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자 얘기 가지고 심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조금인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게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앞베란다 샤시와 천정이 만나는 곳에 누수는 쌍방이 인지하고 이 하자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매매계약이므로 차후에 동일한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특약을 넣으시는데 앞에 문구 있죠. 거기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돼요. 뒷베란다 세탁기 위에 있는 누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특약까지 깔끔하게 넣으시면 이걸로 서로 속았다 안 속았다, 돈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약날 머리끄댕을 잡냐 마냐 이런 일 없습니다. 그다음 2번째, 권리관계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권리관계 대표적인 게 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등기에 나타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거를 구두로 이거는 잔금시까지 다 갚으셔야 돼요 해도 좋지만 이런 경우 꼭 특약 한 줄 써 놓으세요. 바로 이렇게요. 매도인은 빵빵은행에 대한 채무금액 3억 원을 잔금일까지 상환 말소한다. 아주 짧잖아요. 이거 한 줄 써놓고 마음 편히 잔금일 기다리시면 어떨까 합니다. 중도금 같은 거 지급됐을 때 요거 갚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또 넣으셔도 되고, 특약에 넣는 거는 글을 엄청 멋있게 한자 용어 써서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잔금일에는 요건 물론 소장님이 챙겨주시겠지만 잔금 들어가면서 은행에 대출 갚고 등기까지 말소될 수 있는 거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3번째, 상황에 따른 특약. 왜 집을 사고 바로 입주 못하면서 전세를 놓을 생각이 있거나 전세를 놔야 되는 경우, 생각이 있는 분들 일단 넣으세요. 전세 안 넣으면 그냥 상관없는 거니까. 전세를 넣을 때 전세 놓을 거니까 협조 좀 부탁드려요 하고 예쁘게 말하는 거 좋지요. 근데 힘이 없어요. 특히 예전에는 집만 보여주면 되는데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가 뭐냐면 현 등기 소유자의 협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 등기 소유자라는 건 뭐 누구예요?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줘도 되는지 사실 몰라서 겁나서 하기 싫어하시기도 하고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시기도 하는데,
특이하게 깔끔하게 넣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길 경우에 대해서 그래도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후 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거나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 그냥 협조해 주세요 이런 말하고는 힘이 다른 파워가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 막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 그 말도 안 되는 특약을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아름답게 싹 지웠는지 말씀드릴게요. 진화이스가 엄청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 이 모든 계약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개의 특약을 정말 여러분이 관철시키고 싶으시면 이거를 바로 이때 하셔야 돼요.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하시면 제일 좋고요. 사실 그때는 어수선해서 그렇게까지 못했다 하시면 본계약 전에 소장님하고 다 말을 끝내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소장님이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길래 제가 소장님 계약 당일에 어수선하고 바쁘니까 미리 인적사항 받아서 계약서 다 작성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소장님 그거 좋겠다고 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세요 하고 받아봤는데 그 이상한 특약이 2줄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였어요? 본계약 당일? 아니죠. 아직 날짜 남았어요. 보고 소장님께 어머 소장님 이런 걸 넣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안. 저는 제일 먼저 이랬어요. 소장님 이 특약 매수인이 넣어달라고 했나요? 말씀드렸더니 아니에요. 제가 걱정돼서 넣었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조금 사안이 가볍게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소장님 먼저 창고는 저희 집 여러 번 가보셨잖아요. 다시 가보세요. 창고도 열어서 보여드리고요. 문제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계약 당일에 이 얘기 나오거나 그 이후에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이야기하면 저도 소장님도 피곤해요. 그렇죠? 보일러도요, 소장님. 집 여러 번 가보셨는데 가서 틀어보세요. 지금 트는 보일러가 제가 내죠. 그죠? 아직 잠금 전이니까. 그러니까 보일러 돌려보시고 몇 시간을 돌리셔도 괜찮아요. 이상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매수인 안심하시고 걱정 없으면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계약날 서로 기분 좋게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더니 우리 수장님 100번 맞는 말이라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걸 제가 계약 당일날 가서 본계약날 했다? 매수인이 창고에 이상이 없으면 이거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찔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매도인? 이러시면 제가 할 말 없습니다. 경력 15년? 거기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기 중개소장님이 안 틀어봤고 지금 거기가 뭐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는데 보일러 얼어 터졌을지 어떻게 아냐고 막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진짜 이럴 때 피눈물 흘리거나 머리끄댕이 잡히거나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본계약 전에 소장님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특약들 넣는 것도 부드럽고 아름답게 소장님께 말씀드릴 때 소장님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계약 잔금까지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똑똑한 매도인 만났다고 좋아하실 겁니다. 계약은 그래요, 여러분. 쌍방간의 합의잖아요. 그 합의의 중간에 계신 소장님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가장 최적의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그 계약을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 공부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 지혜가 좀 더해지면 정말 탁월한 계약이 나오고 매도인, 매수인, 소장님까지 다 만족하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계약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진아이스하고 함께 공부하세요. 제가 한 계약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영상 제가 2개나 더 올렸어요. 이 영상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혹시 못 보셨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기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저하고 이 유튜브 통해서 꾸준히 같이 공부하실 분 구독, 좋아요,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계약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기반으로 영상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세요. 오늘도 미라클!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중개사님 난리가 났죠. 이런 거 특약 한 줄이면 간단하게 웃으면서 교양 있게 알았어, 돈 여기 있어 하고 헤어질 수 있었는데 온 가족이 한 소고기로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돈 굳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복잡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던데 진아이스님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나 아니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계약을 좀 합니다. 계약에서 가계약 있고 본계약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본계약일 것 같죠? 아니에요. 가계약 중요해요. 이렇게 가짜 계약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 우습게 여기시는데 가계약 때 모든 게 결정돼요. 그리고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본계약 때 웃으면서 교양 있게 도장 찍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날 머리끄댕이 듣고 싸울 수도 있어요. 계약 깨지는 수도 있고요. 그것들 제가 조금씩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가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빵빵빵. 이거 안 하시거나 이거 잘못하시면 계약 깨지거나 내 돈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중도금. 이 얘기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안 하고 싶어 그렇게. 그러면 그냥 자기 맘대로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 그냥 안 할래. 그냥 그거 2천만 원 너 가져. 나 그냥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깰 수 있어 맘대로. 야, 네 맘대로 그렇게 해도 돼? 응, 해도 돼. 계약금만 내면 그래도 돼요. 매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한테 계약금 2천만 원 받는데 야, 어젯밤에 이게 2억이 올랐다. 야, 나 이거 내가 2천만 원 더 줄게. 그냥 네가 가지고 나는 이거 못 팔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을 거는 순간 못 해요. 나 못 팔아. 근데 있지 내가 중도금 줬거든. 그래도 나 여기서 살고 안 나갈 거야. 법적으로 내쫓을 수도 있어요. 중도금을 냈다면은 뭐냐면 계약이 실행됐다고 해요. 그래서 못 깨요. 한쪽에서 원한다고 못 깨요. 저 영원히 못 깨냐. 깰 수는 있는데 둘이 합의를 봐야 돼. 계약금 2천만 원 걸었는데 야 그럼 나 1억 줘. 그럼 내가 깨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중도금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난 돈이 없는데 중도금 어떻게 거냐고요. 제가 전세금 받았고 잔금 치러야 되고 계약금 딸랑 2천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중도금 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 한 푼 안 내고. 어떻게 하냐면 계약할 때 요거를 소장님하고 그래 소장님하고 잘 지내야 돼.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소장님은 기본적으로 누구 편이냐면 매도자 편, 매수자 편, 내 편? 아니요. 계약이 되는 편. 그래서 잔금 치르고 내 수수료 받아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없이 진행되길 바라겠죠. 중도금 거는 거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소장님이에요. 소장님 저 이 계약 안 깨지게 중도금 걸고 싶은데 돈이 2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계약금, 1,000만 원은 중도금. 계약서에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인 좀 설득해 주세요 하면 그때는 시세가 변동이 없잖아요. 계약하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매도인에게 아우 이 계약 깨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저 세대기 너무 불안한가 봐. 그냥 이렇게 중도금 잡고 계약 이행할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할까? 그럼 그러세요. 어차피 제가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이 말하고 금액을 중도금에다 1,000만 원을 쓰는 순간 절대로 못 깨 이 계약은. 1억 달라고 하면 1억 줘야 되고 10억 달라고 하면 10억 주기 전에는 못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중도금을 설정하시고 단돈 얼마라도 거시면 계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계약 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바로 잔금일자인데 잔금일자가 한 12월, 1월 이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해. 아무 때나 하는데 5월달, 7월달 이때쯤이면 6월 1일 앞뒤에서 내가 언제 해야 유리하냐. 내가 집을 살 때는 6월 1일 지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해의 재산세, 종부세 내가 안 내요. 내가 팔 때는 6월 1일 전에 팔아야겠죠. 제가 첫 집을 사는데 5월 28일 날 잔금이었어요. 계약할 때 너무 기분 좋게 했고 이분이 막 먼저 자기가 이제 공사해도 되냐고 그러세요. 우리 사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잔금 날 완전히 똥 씹은 얼굴. 분위기 되게 살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어쨌든 잔금 치르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소장님들 저분 왜 저러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뒤늦게 자기가 재산세 내는 거 알았잖아. 이거 똑똑하게 해가지고 그때 재산세가 30만 원인가 35만 원 했는데 그거 하나 잘해서 그거 굳는 거고 종부세까지 내야 되는 사람이면 더 큰 돈이 요 날짜 하나 기억하는 거에서 요 근처이면은 만약에 6월 1일 이후에 하고 싶으면 제가 해외 출장을 가요. 그래서 6월 13일 정도 오니까 그때 잔금을 하자고. 소장님이 하면 안 되지. 무슨 내 집을 그렇게 해요 하시면서 지혜롭게 날짜를 내가 매도자냐 매수자냐 맞추셔서 6월 1일 이전이 좋은지 이후가 좋은지 맞추셔서 하시면 온 가족이 한 소고기로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돈 굳습니다. 계약이 매력이 있죠? 진짜 계약의 꽃은 특약이에요. 특약이 뭐냐면 내 맘대로 거기다가 계약사항을 넣을 수 있는 거 뭐든지 돼요. 진짜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소장님이 다 필요한 건 챙겨주시는데 최근에 신축 아파트 특히 재개발해서 조합원 제공품 많은 아파트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매도자, 매수자가 동상이몽. 매도자는 나는 여기에 빌트인이 있었던 가전제품을 팔 생각이 없었고 판 적이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 근데 말은 안 했어. 매수자는 어머 이거 빌트인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아파트 사니까 저거 다 딸려오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 말은 안 했어. 그리고 잔금날이 됐는데 매도자는 그 빌트인 다 뜯어서 짐 쌌어 벌써. 트럭에 다 실었어. 근데 매수자가 가서 보니까 어디 갔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중개사님 난리가 났죠. 나는 판 적 없다. 나는 그것까지 사서 치른 거다.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사실 그런 제품들만 해도 몇 천만 원이잖아요. 이런 거 특약 한 줄이면 간단하게 웃으면서 교양 있게 알았어. 돈 여기 있어. 하고 헤어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특약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빌트인은 매수자가 인수한다. 그런데 나중에 냉장고는 아니라니까. 빌트인 저기 가스오븐이지만이야. 저 붙어있어서 못 가져가는 거. 이거 뛸 수 있는 거 내가 가져가려고 했다고. 이렇게 싸움 나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쓰세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뭐 스타일러, 뭐 건조기, 세탁기 등 아파트 처음 분양할 때 있던 품목은 같이 인수한다. 이 한 줄이고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 가격에? 네네 제가 그것까지 해서 제가 6억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특약 한 줄 써놓고 잔금날 하나도 짐에 안 싼 거 보고 그대로 냉장고 여기 있어 다행이야 하시면서 잔금 딱 붙이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 여기 살면서 40평으로 이사 가잖아요. 돈 되는 집이에요.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 살다가 50평 갈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잔금할 수 있었는데 특약 한 줄이면. 그리고 만약에 특약을 못해도 아까도 말했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말이라도 하고 글이라도 톡에 남기면 이게 구제가 돼요. 제 친구 하나가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에다 뭘 하려고 했냐면 카페를 내려고 했어요. 소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소장님 저 여기다가 제 개인 브랜드 카페를 내려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 용도 변경하면은 카페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토지를 샀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안 된대요. 용도 변경. 거기가 무슨 보존 지역이 묶여 있어가지고 제가 보존 그 단어 듣자마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출도 안 돼. 잔금 날짜는 다가와. 막 이불킥 가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거 카페 한다고 말을 했느냐 했더니 당연히 했죠. 매도자도 들었고 사실 중개수님도 들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증거가 톡에도 남아있냐. 네네 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용도 변경하면 대출금 나오면 그걸로 뭐 잔금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죠. 이렇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냉장고도 저 그 빌트인은 냉장고래 이런 거는 저 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톡으로도 하고 얘기를 했으면 구제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그때 얘기해서 특약에 굳이 안 넣었는데 아이고 그 매도자님 그렇게 하시면 그건 아니죠. 막 이렇게 하면서 중재해볼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 친구는 서로 웃으면서 계약금 다 돌려받고 새로운 곳에 카페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계약을 할 때 교양 있게 아무 말 안 하는 거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난 정말 몰라요. 소장님 저 이거 카페 내려고 하는데 소장님 저 이거 냉장고랑 이런 건 주는 건가요? 그럼 저 뒤에는 세탁기도 주는 건가요? 그럼 저 모르겠어요. 여기 특약인가 뭔가 거기다 좀 써주세요.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 이것도 해주시라. 사실은 특약을 하는 게 좋은지 필요한지도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배웠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특약에다가 소장님이 세대 그런 것까지 누가 계약서에다 써? 소장님 그냥 써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싫다고만 안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거든요. 계약서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실행해야 될 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요 부분까지가 가계약 시에 다 얘기가 돼야 좋아요. 본계약하려고 만나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서로 얼굴 비킬 일도 있고요. 서로 얼굴 만나기 전에 가격 흥정하면서 날짜 조정하면서 그럼 빌트인이 드린 거 지난번 봤던 거 이런 거 주세요. 날짜는 이렇게 해주세요. 중도금은 제가 1만큼 정도 드릴 수 있어요. 다 얘기 다 됐어. 조절됐어. 그래서 중개사님이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서로 기분 안 상하게 가격이랑 다 조절하고 잔금날 예쁜 옷 입고 가가지고 도장 딱 찍고 잔금 띡띡띡띡띡 OPT 카드만 들고 가서 송금하시고 새집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계약 잘만 다루면 매력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내 재산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그 냉장고 안 뺏기고 갖고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똑소리 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죠? 당연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에 미친 진아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조합원 계약을 했어요. 9천만 원대에 매수를 하는데 사실 초보 때 처음으로 한 500만 원 깎으려고 해보다가 못 깎고 집에 도로 갔던 물건인데 3개월 뒤에 그 가격보다 더 싸게 나와서 매수하고 조금 있다 조합 설립 바로 됐어요. 그렇게 제가 10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입주가 2년도 안 남았어요. 3000세대 역세권
일군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제가 RR로 들어가는 거죠. 아,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과정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여기 지금 표 잠깐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여기 있어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평형만 신청해요. 처음엔 저도 이게 왜 그러나 했더니 조합원이 몇 평을 몇 개 가져가는지 그것만 먼저 계산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평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84A, B, C, D가 있다 그러면 84A를 할 건지 C를 할 건지 59를 할 건지 아니면 뭐 99를 할 건지 펜트하우스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데 아, 이거 진짜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는 영상 하나 있거든요. 제가 여기 조합원 실수해서 1억, 2억, 3억 날아가는 거 이거 영상 따로 찍었어요. 요거는 이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로 자세히 꼭 한번 보세요. 이렇게 평형을 신청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합원 추첨을 해요. 이 추첨은 보통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자 추첨을 하고요. 저는 공뽑기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 최근인데 공뽑기로 한 구역은 뭐냐면 전자추첨을 하면은 여기저기 구멍나게 해서 조합원도 조금 낮은 층을 받기도 해요. 뭐 30층 기준에서 10층 이상을 준다고 하지만 뭐 10층이나 11층 뭐 좋은 28층 빼놓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전자로 돌리면. 그래서 이 구역은 조합원한테 좋은 것만 준다고 해서 딱 정해놓고 그 구역 그 라인 신청한 사람끼리 공뽑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변뷰 나오는 뻥뷰 나오는 거 받았어요. 동도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저층하고 안쪽에 뷰 안 나는 데하고 1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하는 게 이제 조합원 계약이에요. 조합원 계약은 일반 분양 전에 하기도 하고 어떤 건 저는 일반 분양 하기 전에 계약한 것도 있고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하고 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조합원 분양 계약하는 거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청약을 받으면 계약을 하죠?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한 6억짜리 하는 아파트 청약을 받았다. 그럼 보통 계약금 10% 내니까 6천만 원 정도 내고 한 60% 정도는 이제는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강의나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빵빵100 계약금 빵, 중도금 빵, 그 다음에 잔금 100% 이런 구역인 경우는 계약금을 정말 안 내요. 요번에 계약한 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인가에 지금 요 사진 하나 올렸었는데 이렇게 진짜 그날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요게 옵션까지 하면 일반 분양가 한 7억 정도 하는데 중도금도 빵이니까 중도금도 저희는 안 내고 잔금 시에 내는 거죠. 잔금 시에 뭐 제가 들어가면 잔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전세를 맞추면 또 전세금으로 잔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합원 계약을 하러 가서 체크를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할 때도 계약하는 날 뭘 선택을 해요? 맞아요. 옵션 선택을 해요. 요즘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가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 안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뭐 시스템 에어컨이랄지 뭐 오븐 레인지랄지 뭐 냉장고 같은 거는 이제 쓰던 거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싱크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방 가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빌트인 선택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합원 혜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TV, 냉장고, 세탁기 정도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구역이 사업성이 좋아서 비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제가 옵션으로 무료로 받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뭐 조합원한테 이런 혜택도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어떨까요? 사실 어지간한 구역들 기본적으로 확장비 무료인데 확장비만 2,300만 원이래요. 이 구역에 제 돈이 한 2,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해도 이미 투자금 전액 회수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에어컨 전체 방 전체 시스템 에어컨 960만 원, 비스코프 냉장고 700, 스타일러 200, 워시타이어 250, 뭐 주방 가구, 뭐 독일 가구, 노르테루 업그레이드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아요. 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떨 땐 내가 뭐 받는지도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계약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무상으로 받는 것들은 체크 안 하고 저희들도 유상으로 받는 게 있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진짜 인복이 많아요. 저 상담해 주신 분이 하나라도 더 팔으려고 이런 모드가 아니라 실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사실 조합원한테 무상으로 주지 않는 것 중에서
굳이 필요한 게 몇 가지 없었거든요. 기억나는 게 신발장 아래 등, 아일랜드 식탁 아래 등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체크를 거의 할 뻔한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라고 해서 이거 거의 150인가 200 가까이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 쓰는데 이게 고열로 압축해서 다 말린 다음에 가루를 내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트인을 하면 주방에서 항상 그 냄새가 나니까 차라리 입주하고 필요하시면 따로 사셔서 베란다 놓으시면 어때요?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이거 빌트인으로 한번 하면 떼기도 힘들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그날 제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는 정말 영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후에 조합원도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몇 가지인지 잠깐 보면 안면 인식 도어락, 신발장 아래 등, 아일랜드 식탁 아래 등,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이런 것들은 다 유상옵션이었는데 저랑 계약하신 분 너무 재밌었어요. 간접등 그거 집들이 할 때밖에 한 번밖에 안 키던데? 이러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옵션 계약에서 특별히 제가 유상으로 신청한 거는 없었어요.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사실 저희가 들어갈 때 하고 들어가야 될 게 하나도 없을 만큼 모두 풀세트로 갖춰졌더라. 그래서 저 이 집 너무 좋으니까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사실 전세 줄 거거든요. 저희 집 전세 들어오실 분 있으세요? 저는 이거 계약하는 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집에 신혼부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신혼가구 하나도 안 하고 새 집에서 조금 시작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즐겁게 계약을 하고 왔어요.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항상 지금처럼 즐겁기만 했겠습니까? 사실은 조합 설립되기 직전에 샀거든요. 그러면서 속 썩는 일이 왜 없었고 진도 안 나가서 그냥 팔고 싶었던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오래 버텼고, 그리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서 또 버틸 수도 있었고, 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자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전세금도 올리지도 않고, 또 재개발 재건축구역 아시죠? 전세금이 원래 싸서 역전세도 없었어요. 15년, 10년 지나가는데도 역전세도 안 겪고 하니까 어찌 보면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 조급증만 내려놓고 내가 입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접근한다면 한 2년 뒤에, 1년 뒤에, 뭐 4년 뒤에 빨리 시세 오르고 진도 빨리 빠져져서 얼른 팔고 그 다음 입지. 이런 생각으로 조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 꼼꼼히 찾으셔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힘들지 않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합원 계약한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 좀 나누고 싶었어요. 혹시 이미 재개발 재건축 매수하셔서 힘든 시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곧 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계약하는 날. 그리고 혹시 계약금을 내는 구역들도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큰돈 들어가지 않고 입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 꼼꼼히 체크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하고 같이 재개발 재건축 공부 꾸준히 해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